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이 자료를 저는 오늘 들으면 전체 PT만 세 번째 듣는 것 같고 자료를 좀 늦게 나온 건 종목 자료는 없었고 그냥 부동산 관련된 저희들 여러 가지 그 분석 때문에 계속 해왔던 자료인데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주의 받았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 중에 졸았나 보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졸지 말라고 저한테 주랑 PD가 뭐라고 했는데 내년을 바라볼 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클 것 같은 섹터가 바로 건설이랑 부동산 경기거든요. 오늘 이거 꼭 들으시고 이거 갖고 다 충족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 같은 거 좀 이해하시고 또 뭐가 핵심 키포인트인지 이해하시고 아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준비해 놓으시면 상당히 유용한 자료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부동산 뉴노멀 데이터 같은 거 굉장히 정성 들여 준비한 자료니까 정성 들였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쪽 데이터들이 그렇게 잘 정리들 안 돼 있죠. 그래서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세련 연구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건설주에 관한 의견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일단 제목이 부동산 뉴노멀인 이유는 금리 하나로만 부동산을 설명하는 시대가 이제는 좀 끝난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이제 내년에 대선이라는 큰 변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감히 뭐 시장을 전망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침서라는 표현은 변곡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정도는 알고 가자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3페이지 목차에 요런 순서로 좀 준비를 했고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자료들로 보여드렸던 중복되는 차트도 있어서 그냥 이제 보셨던 분들도 쭉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는 5페이지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5페이지 오른쪽 하단 그림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저희 섹터가 2021년 빼고는 한 과거 3개년 연속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 이익이 자꾸 커지는데도 밸류에이션이 자꾸 내려오는 초유의 디레이팅 사태를 겪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익이 커지면은 주가가 비싸져야 되는데 이익이 커져도 주가가 싸졌다 그런 뜻이고요. 이유는 규제 때문에 잘 아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가 25번이 나왔고 그게 이제 수요 규제도 있었는데 공급 규제도 있었던 양방향 규제가 다 있었던 시장이었다. 수요 규제는 잘 아시는 LTV나 세금이나 이런 게 이제 수요 규제가 될 테고요. 공급 규제는 어떤 게 있었냐? 6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공급 규제가 있었고 제가 가장 강력한 공급 규제는 요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세 번째는 이제 안전진단 등급 기준 강화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뭐 엄청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간략히 설명드려 보면은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특정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신규 주택 분양을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가격을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들이 벌어들이는 캐피탈 게인이 어떻게 다 조합원 거냐 일부를 추가 분담금으로 더 내라 이제 이런 제도여서 2번은 사실 이제 1번에 거의 태그얼롱으로 붙어 있는 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안전진단 등급 기준 강화 이 아파트가 낡았냐 안 낡았냐 ABCD 이 등급이 있는데요 이 등급별 이제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뭐 구조 안정성 뭐 그 주변의 어떤 인프라 환경 이런 점수들 비중이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구조 안정성에 대한 점수를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과할 수 있기가 매우 어려워진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저희 강력한 공급 규제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3번의 경우는 저희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는 완화된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번, 2번의 경우는 이게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중에 제가 1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색칠해 놓은 이유는 이게 가장 강력한 규제여서 그런 거고요. 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게 왜 강력한 규제냐? 그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재건축의 골자인데 이제 10층짜리 20층으로 만드는 게 재건축인데 이 중에서 일반 분양분이 이제 생길 텐데 이 일반 분양분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팔아야 조합원들의 수익이 커집니다. 근데 이 일반 분양분에 대한 가격을 상한하게 되면은 반대로 조합원의 이익이 작아지게 되고요. 여기서 조합원의 이익이란 내가 원래는 현금 청산 받고 새 집에 들어가는 사업이 재건축이었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서 내가 분담금
분담금을 많이 내야지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된 게 지금의 재건축의 모습이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건설사도 그럼 마진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조합원들마다 이 분담금에 대한 또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며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약간 이견이 생기면서 사업이 좀 좌초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진을 넘어서 매출이 생기냐 빵이냐 이슈까지 갔던 좀 크리티컬한 이슈다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의 사례는 대표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에 딱 걸렸던 아파트인 둔촌주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주를 나갔고 아파트는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서 이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분담금을 내고 이제 새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참고로 지금 여기 현황은 공사는 일단 계속 하고 있겠죠. 근데 아직도 분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요? 네, 시기를 뉴스 나올 때가 꽤 됐는데. 꽤 됐고요. 근데 이제 분양을 올해도 못하고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결국 분양가 때문에 그런 거죠. 최대한 분양가를 잘 맞춰야 조합원들이 낼 수 있는 분담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약간 그런 사업이고, 반대로 이제 이 일반 분양분으로 청약통장 넣어서 당첨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구축 대비해서 시세가 싸다 보니까 당첨되는 순간 약간 시세 차익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로또 청약이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조합원들이 볼 때는 나는 분담금까지 내고 내 집에 새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게 요 몇 년의 모습이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20층 네. 아니라 한 30층씩 지켜줬으면 이게 굉장히 해피하고. 그렇죠. 사실 이게 예시라서 이제 10층에서 20층 되는 건데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은 30층까지도 35층까지도 이제 가능하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 건드리는 게 그래서 용적률,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내가 가격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많이 지으면 공사비도 비례해서 증가하겠지만 그치. 대신에 수익을 어느 정도는 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용적률을 자꾸 풀어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셔서요.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저희 아파트 A, B, C, D, E 중에 그 D를 통과 못한 아파트들이 서울 수도권에 8만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8만 세대를 건설 매출로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제가 옛날에도 요거 한번 계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완전 극보수적인 가정이었고 지금도 보수적인 가정이지만 조금 현실화해서 좀 보여드리면 8만 세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일반 분양분으로 2배, 3배 이렇게 집이 늘어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조합원들도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일반 분양분으로 판매하는 거는 한 50%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한 12만 세대, 거기서 대형 건설사 6개가 나눠 가진다고 보면은 회사별로 2만 세대, 분양가 15억이라고 가정하면은 30조, 공사 나누기 3년 하면은 10조 1년에. 건설사 매출 밴드가 주택이 한 4에서 6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뚫는 수준의 잠재 물량이 이 안전진단 등급 A, B, C, D, E 이거 통과 못한 아파트들만 요 정도 된다는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160만 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30년이 그냥 단순 넘은, 그러니까 30년 넘으면 재건축 대상은 되니까 그게 넘은 아파트가 2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 전체 시장의 파이는 저희가 32만 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8만도 이 32만에 포함이 되는 숫자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요것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연안으로 따지면 사실 파이가 훨씬 커지는 셈이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주택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성이 엄청 높은 국가가 아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 어떤 문화, 아파트에 사는 문화, 그리고 새로 짓는 걸 선호하는 문화, 이런 것들, 서울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는 시장이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이거를 눌려왔기 때문에 이게 약간 기조 선회를 하는 순간 위로 많이 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입장에서 좀 이게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 집값 상승이라는 게 참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게 세금이 종부세 재산세가 오르니까 이게 세수가 막 느는 것 같고, 그렇죠. 문제는 또 이게 막 이렇게 집값에 대한 세금 많이 내고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안 좋은 거라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어떻게 했든 간에. 네, 근데 막아야 되는데 방법은 뭐 집값이 뛰면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왜냐면 이걸 보고 나면 딱 난 답이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좀 많이 민간한테 맡겨주면 알아서들 되지 않을까요? 공급을 늘리면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인 건데 어쩌다 보니 몇 년은 이렇게 더 꼬이는 오르겠지만 거죠. 집값이 1년 더 오르더라도 짓기까지 그거 아닌가? 내가 너무 단순해서 보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게 답이다. 결국 그렇게 보는 거고요. 10페이지에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작년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이 그림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 선이 절대 가격은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의 이제 증가율입니다. YY 증가율인데 이게 항상 이제 정권 마지막쯤 되면은 이제 내려간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이제 진짜 5년 단위로 정책 스탠스가 막 바뀌는 걸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관망세가 오는 것 같고 제가 본문에 썼지만 이제 멋있는 표현으로 정권 승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했던 규제는 조금 열어주고 너무 풀어준 분야는 좀 좋은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어떤 모멘텀들이 정권 임기 만료 정도에는 보통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작년에서 올해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그냥 이제 기대감으로만 있던 게 작년의 모습이다. 근데 작년에 이제 마포의 성산시형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 D등급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정부에서 분명히 규제한다고 했는데 실무단에서는 이렇게 야금야금 혹시 열어주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좀 기대가 계속 좀 그렇죠. 작년을 지배했었고요. 근데 이제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런 기대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이벤트를 거치면서 건설주의 리레이팅 포인트가 되었다. 지금 뭐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한번 바뀌고 그다음에 LH가 터지고 국토부 장관 사임하고 저희 이제 보궐선거 있고 요거를 거치면서 건설주가 이제 눌려있던 어떤 규제에 따른 성장성 업사이드가 뚫리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으로 0.5에서 0.8까지 상반기 중에 이제 슈팅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아웃퍼폼을 했다. 요새 막 그런 얘기 하시던데 원래 건설 섹터가 이제 이렇게 대선에 의존을 하냐 이랬던 적은 당연히 처음이고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익과 성장성의 기대감의 함수인데 사실 대선이랑 크게 연관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 이제 요 몇 년이 그런 정치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 규제에 따른 업사이드가 눌려왔던 시장으로 디레이팅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희 섹터가 이렇게 건설이 정치 테마주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눌린 돼버렸어요. 거는 저도 이제 담당자 입장으로 되게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급 전망을 드리면 13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부동산 관심 높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인 것 같은데. 네. 네네. 13페이지가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의아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가 허가를 받아야 저희가 삽을 뜨는 이제 착공을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인허가는 저희 착공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몇 년치 한 4년 정도 감소 계속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감소는 이번 정부 때문이 아니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너무 많이 이거를 또 인허가를 해줘서 자연 감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더라도 공급이 좀 앞으로 부족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공급 규제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극심한 공급 부족 상황이 이제 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수요는 비탄력적인데 공급은 없으니까 가격이 이제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14페이지 그림은 이게 이제 작년의 모습을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의 YY 증가율. 이게 예전에 뭐 부동산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과거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역시계로 돌면서 마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장이지만 최근에는 지금 방향성이 아예 흩어졌고요. 그 작년에는 거의 뭐 사상 최고의 가격이 슈팅, 사상 최고의 거래의 슈팅 이런 게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이끌었느냐? 잘 아시듯이 실수요가 집을 샀다. 저희가 뭐 매매 거래 신고된 게 무주택이 1주택이 된 건지 1주택이 2주택이 된 건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뭐 투자의 목적으로 아니면 뭐 실거주의 목적으로 샀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15페이지 가서 보시면 저희가 아파트 15페이지 가서 봐주시면요.
아파트 매매 거래뿐만이 아니고 이제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 할 거 없이 주거용 부동산에 매매가 다 슈팅했다는 거는 사실상 실수요가 집을 샀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니겠냐. 사실 이거는 이 데이터 말고도 실수요 저번에 이제 항상 발표할 때마다 이제 네, 둘이서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건데 네. 실수요도 있지만 그냥 어쩌면 이제 급해져 가지고 산 거 아니야 이거? 급해진 게 실수요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말이 그 말인가?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천천히 모아서 전세 아파트 살려고 했는데 집이 어쨌든 오르니까 급하게 내 집은 하나 있어야겠다 해서 그거 빌라를 맞네. 사는 것 역시도 실수요죠. 그래서 그 사실 이렇게 데이터 없이도 잘 아시는 그 네이버 부동산 가셔서 그 호가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세안고 매매랑 실입주 바로 가능한 매물이 가격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평수가. 세안고 매매가 더 싸거든요. 즉 얘기하면 지금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더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왜냐면 좋겠죠. 전세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자의 매매 목적이면 보면 상관없는데. 요즘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난 빌라가 이렇게까지 최근에 올라온 이 데이터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것들도 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가격 차가 심한 간혹적은 잘 거래가 없거든. 이게 정말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네네. 근데도 호가들은 무지 높은 거 아세요? 네, 호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내가 어디 뭐 하여튼 뭐 봤는데 와 호가는 여기에 있는데 실제 직전 거래 그 동네를 봤더니 저 밑에 있더라고. 그렇죠. 호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심지어 그 거래량도 그 최근에 전체 모든 이제 부동산의 거래량 자체가 작년보다는 이렇게 감소해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특히 단독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거래가 옛날인데 호가는 이렇게 와 있고 이게 하나만 딱 거래되면 또 이제 이 가격이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 데이터 하여튼 참 흥미로운 데이터였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수요가 집을 샀다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제 임대차 그 플러스 2로 해서 최초로 이제 플러스 2가 만기되는 전세가 이제 아마 내년 하반기에 있는데 그 전세들도 이제 대기 실수요라고 보면 사실 저희가 수요가 뭐 사라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요는 계속 있고 근데 공급은 부족한 시장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이건 제가 예전에 건자재 자료에서 맞아요.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왼쪽에 이제 8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했고 인허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4년 연속으로 인허가가 감소했다 말씀드렸는데 올해 들어 비로소 턴을 했다는 거가 좀 주목하실 포인트라 결국은 짓는다. 이제 이거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짓는다는 맞는데 이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건설 섹터의 이제 위아래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그럼 짓는다는 맞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건자재가 편안한 콜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편안하다는 거는 이제 기회도 만약에 어떤 결과에 따라 위로 튈 때 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고 오른쪽에 이제 분양 공급 추이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맨 오른쪽 21년이 40만 호 예정되어 있는데 인허가에 따라서 내년에 10%만 늘어도 역사적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까지 바로 도달을 한다. 이 까만색 두 개가 최고 최저인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가 최저, 박근혜 정부 때가 최고 분양이었다. 최저 분양은 이명박 정부 때 정책이 어땠냐면 그때 뉴타운, 은평 뉴타운 그런 뉴타운 지으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썼었는데 최저라는 얘기는 민간에서 전혀 분양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2008년에 리먼 터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여파가 오면서 실제 어떤 지역은 이제 역전세도 있었고 사람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좋지 않았던 때다 보니까 분양을 하면은 바로 미분양 리스크가 생기는 시장이었긴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분양을 안 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몇 년치가 미착공 PF 우발 부채로 건설 섹터를 눌렀던 거고 이때 건설사들도 국내 주택은 이제 안 되니까 외형 성장하려고 공격적으로 중동에 나가던 해외 수주가 모멘텀을 이끌던 시기가 이때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책이 곧 저희 sek터의 업사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변수를 작용하는데 이번이 정말 초유로 유례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 2015년에 이제 51만 호는 그 LTV 열어주고 금리 깎아주고 하면서 이제 수요를 좀 풀어줬던 약간 그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가 부동산 사기 제일 좋았을 때. 다들 이제 그런 얘기 하시죠. 사라 그럴 때 살 걸 뭐 이런 얘기. 근데 요거와 요 네. 높이 높지만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서. 네네. 높지만 좀 다른 상황. 일단은 이 다른 상황인 거는
2010년 요때 못했던 걸 이제 밀어내면서 요때는 그러니까. 이제 팍 튀었던 거고 이때 저희 섹터 이제 건설 건자재 랠리가 한번 엄청 세게 왔었었고요. 맞아요. 잠깐 오고 말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볼 때 민간도 짓겠다고 하고 공공도 짓겠다고 하는 이 양쪽의 스탠스가 맞아 있기 때문에 여러 긍정적 가정들이 더해질 경우는 저희가 그렇죠. 유례 없는 그러니까 베스트 가정을 더했을 때 빅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유례 없는 빅사이클이 올 수도 빅사이클이 있다. 와야 집값이 안정되니까. 그렇죠. 빅사이클이 와야 빅사이클이 공급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와야 집값이 안정화된다. 근데 이제 안정화라는 거는 이게 약간 가격의 조정 이런 거 의미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폭락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그렇게 보시는 분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폭락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가서 보시면 네, 단기로 저희가 금리 하나로만 지금 부동산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공급이 없기 때문인데 왼쪽은 이제 분양을 많이 했다 전국 기준으로 분양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집이 지어지는 2년, 2.5년 뒤에는 입주가 턴어라운드 한다. 입주가 곧 이제 실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전국으로는 입주 데이터가 한 2023년 상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의미라서 이제 건자재가 막 투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서울 수도권은 이제 분양이 보통 그렇게 많이 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분양이 늘어난 게 대부분 이제 지방 5대 광역시였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어서 서울은 이제 단기로 입주, 그러니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공급인 입주가 당분간 좀 없다. 이게 뭐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참 멀었다는 거죠. 이 공급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한 우리가 어제 점심에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IB 부동산계를 해오신 분이랑 점심 먹었잖아요. 네. 그냥 그분 얘기도 심플한 거예요. 공백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주택이 쉽게 빠지지 않고 네, 공백이 맞아요. 있다. 공백이 네, 있다. 공백이. 이 기간에는 집값이 쉽게 확 내려올 수가 없다. 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근데 이제 이 뒤에 만약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이 뒤의 모습이다. 그쵸. 이런 논리니까 이거는 좀 다들 아는 얘기지만 네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확 이제 공급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이 아마 가격이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이 되는 때라고는 보고 있으나 그게 단기에 막 1, 2년 새 나타나기에는 일단 지금 당장 공급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공급의 공백을 뭐 인테리어 유관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반면에 있습니다. 지방은 좀 머리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금리가 올라도 이제 견조하게 수요가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공급이 없었던 서울 수도권의 얘기라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지방은 이거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죠.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트 3는 이제 리모델링 시장인데 이건 제가 예전에 삼성물산 종목 인덱스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오늘 이제 좀 스킵해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재건축을 막 너무 누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리뉴얼하는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최근 업데이트를 드리면 11월 초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이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 포인트 올려주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이랑 곧 사업성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리모델링을 지금 권장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아시는 그 한강변에 그 오래된 구축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리모델링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급등했죠 그 아파트들이 지금. 네, 가격이 좀 시대 대비 좀 낮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21페이지랑 22페이지를 좀 비교 드리고 싶은데 21페이지는 과거의 리모델링 사례 특징 이게 전부 다인데 서울시에 과거에 했던 리모델링 아파트들 특징은 용적률은 물론 높지만 세대수가 적어서 나눠 가지는 대지 지분의 크기는 좀 늘어나다 보니까 마치 재건축처럼 이제 주인들이 크게 돈을 안 들이고 사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반추해 볼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에 최근에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 보시면 세대수가 엄청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 추진합니다. 근데 이 단지들은 높은 확률로 분담금 내셔야 되거든요. 집집마다 얼마씩 내야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도 하겠다라는 거가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용적률 높은 아파트들 어차피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주변보다 시세가 싼 건데 아파트는 좀 노후화되어 있고 근데 여기서 진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요즘 실수요의 나이대가 좀 어려졌고 예전처럼 몸테크 안 하겠다. 내 돈 들여서 주거 환경 개선하고 동시에 주변이랑 시세 맞추겠다. 약간 이런 의지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남산 타운이 리모델링이에요?
네, 단지 일단은 엄청 큰데 거기 그냥 그 5천 세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청 큰 거기가 그 신당동 더 위쪽으로 해서 왕십리부터 다 잘 개발되니까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쪽이 넘어가면 이제 한남동 뭐 옥수동 나오니까 거기가 되게 좋은 위치라 생각은 했었는데 네, 입지는 좋은데 단지가 진짜 크거든 거기가. 맞아요. 5천 세대면 진짜 큰 단지. 네. 보시면 또 입주가 2000년이라 아직 이제 재건축 대상은 아니죠. 재건축은 30년 넘어야 돼서 아직 멀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그냥 바꾸겠다. 네, 그냥 바꾸겠다. 네, 그런 목적이. 리모델링하면 투입 대비 그렇게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랬죠. 옛날에는 돈을 들여야 되니까 이게 수익 대비, 아니 들이는 대비 수익이 효용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사업이었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다가 이런 아파트들이 아마 시세보다는 가격이 낮을 확률이 높고 맞아요. 네,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옛날에는 이제 돈을 받고 재건축하는 거였지만 요새는 다 이제 분담금 내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재건축도 돈 내는 사업인데 리모델링 우리라고 뭐 낼 거 뭐 못 낼 거 뭐 있냐. 그리고 이제 그 동의율도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됩니다. 재건축은 75%라서 그거보다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주택 새 집에 유입이 없는 거 및 재건축을 너무 눌렀던 어떤 풍선 효과로 이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페이지에 일기 신도시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래됐는데 용적률 맥스로 대부분 지었기 때문에 재건축은 안 된다. 그렇다 보니까 맥스로 진 거구나 여기는.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의 취지 자체가 이제 공급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이제 용적률 최대로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들도 리모델링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이 잠재 시장이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실제 서울 지역에서는 7월, 8월에 요 두 단지에 시공사 선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막 꿈틀거리는 시장이라 당장 발주가 막 쏟아진다 이건 아니지만 좀 최근의 부동산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지방부동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은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분양을 많이 해서 입주가 올라오면 이제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는데 괜찮을까 해서 이제 분양가가 너무 올라왔어요. 분양가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지방도 똑같이 패닉바잉 다 있었거든요. 실수요자가 집을 사고 부동산 가격도 다 2배 올랐고 그런 똑같이 다 오른 상황인데 어쨌든 공급이 먼저 들어간 동네다 보니까 이거 좀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5대 광역시에 미분양을 좀 정리했고요. 근데 보시면 대구가 좀 가파르게 튀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제 왼쪽 그림을 100으로 인덱스화한 건데 광주가 2번 팍팍 튀는데 요거는 특정 이제 단지 때문에 튄 거였고 사실은 낮은 레벨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유독 대구가 눈에 띈다. 그래서 대구를 좀 보여드리면요. 28페이지입니다. 일단 28페이지에 왼쪽 그림이 준공 후 미분양 다 지었는데도 안 팔린 진짜 악성 재고인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게 분양을 최근에 막 했다 보니까 입주가 들어오는 한 2023년 상반기부터 이 데이터를 체크하시면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오른쪽에 미분양 이제 갑자기 뭐 모델하우스 지어서 분양했는데 잠시 병목으로 안 팔려도 미분양에 카운팅이 되긴 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단순히 하나로 리스크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 왼쪽 오른쪽 위에 조그마한 그림이 이제 장기시 계열인데 장기시 계열이랑 비교해 봐도 사실 리스크가 있는 수준이라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보면 짧게 보면 올라온 것 같은데 길게 보니까 뭐 표시도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장기시 계열로 한 5, 6천 세대 까지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요거 가지고는 대구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데 다만 너무 추세가 팍팍 튀니까 이제 신경이 쓰인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2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게 국토부 가서 미분양 사이트 클릭하시면은 어느 단지인지 다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이제 그 루트로 조회를 한 건데 요거가 아마 요즘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일단 85제곱 이하, 24평 이하의 지평형의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다. 대형 평수 선호하는 그런 어떤 추세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대우건설이 공급하는 푸르지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도
미분양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야, 시공사가 이렇게 대형 건설사면 브랜드 때문에 잘 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닌 시장이 온 거 아니냐. 네, 오른쪽에 그 사진이 좀 조그맣긴 한데 네모가 아파트 입지고요. 왼쪽에 이제 동대구 톨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 이제 약간 구도심은 아닌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2015년에 준공한 단지,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완전 새 집인데 거기가 4억이 이제 지금 안 되는데 분양가가 4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지방도 패닉바잉이 있었다고 볼 때 새 집이면 막 이제 분양을 했던 그런 시장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그게 좀 누그러든 거가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 집이라고 해서 막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을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미분양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분양을 시작한 거면은 몇 달 뒤에 다 소진돼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리스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도 부동산 PF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 뭐 저희 증권사나 이런 때에서는 신규 물건 들어갈 때 분양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양가만 말씀. 낮추면 분양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만 좀 낮추면. PF들 저희도 간연하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분양가 낮추면 되는데 분양가들을 너무 높게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네. 그런 문제지 뭐. 저기서 얼마 했으니까 우리도 얼마 하고 나도 얼마 하고 그거가 이제 지방은 딱 보이는 게 분양가 높은 데는 안 되고 있고요. 낮게 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현실화가 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30페이지에 이게 뭐 대구 지역에 잠시 미분양이 튀었다고 해서 구축 가격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당연히 이제 엄청 좋은 동네인 수성구 범어동 여기 지금 좋은 아파트들은 다 구축 아파트 가격 신고가 갱신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방도 로케이션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31페이지에 이제 그 세종시도 좀 찾아봤는데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걱정 대비 세종시는 괜찮다. 이게 처음 공급할 때 와르르 공급하면서 그 건설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수요 공급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가격은 뭐 지방 오른 것처럼 세종도 따라 올라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이 32페이지에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이건 정말 문제더라고요. 다른 데도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인데 세종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오류가 좀 있는데 저기 빨간색 박스 저거는 약간 밀린 거니까 무시하고 세종시 봐주시면 되고요. 세종시가 그 집합상가 맨 오른쪽 조그만 막대기인데 집합상가의 분기 투자 수익률이 0.5%. 이거 이제 국토부 제가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분기니까 이제 연율화 곱하기 4 하시면 이제 2%라는 거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집합상가는 이제 그 상가에 그 201호, 202호 이렇게 주인이 다 다른 건물을 저희가 집합상가라고 하고 보통은 자영업자들인데 그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뭐 치킨집을 낸다고 하면 그 프랜차이즈에서도 상권 분석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 상권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게 주변에 아파트가 몇 세대 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이 들어가는데 세종시가 지금 그렇게 계산했을 때만큼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이제 경제 활동이 기대했던 것 세대수 대비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평일에 세종시 있다가 주말에 KTX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이 상업용 부동산 특히 집합상가의 투자에는 매우 유의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3페이지 총평은 간단히 읽어드리면 일단은 공급 규제에 대한 기조는 다소 선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액 아직 살아 있다. 이제 금리 인상이랑 정책 관망세 때문에 매매 거래량은 좀 죽어 있다. 근데 이제 가격 측면에서는 실수요가 계속 집을 샀기 때문에 매크로 크래시를 일으킬 만한 어떤 가격의 붕괴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 매우 제한적이다. 인허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착공 사이클이 이미 왔고 따라서 이제 건자재 종목 수혜들이 기대가 된다. 신규 주택 유입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공백은 좀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규제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의 어떤 성장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5대 광역시 미분양 좀 있긴 있는데 우려할 수준 전혀 아니다. 이제 다만 이제 실구매 여력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비싼 분양가는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종시의 경우는 집합상가 좀 조심하자. 총평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화천대유인데 제가 요거는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걸 했던 너무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 생기고 있으니까 투자들이 좀 주춤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건설주로 들어가죠, 우리. 네, 종목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라 그 36페이지 그 종목별 투자 의견의 그 종목 리스트를 좀 그렇게 네. 보시면은 탑픽은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계속 이제 의견 유지하는데 이를테면은 규제가 다 풀렸다는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 가정들이 더해졌을 때 베타가 가장 센 종목은 GS건설과 HC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두 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C 현산 주가가 너무 안 좋던데. 6월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따로 코멘트를 안 드렸던 이유가 그때 광주 참사 있은 이후로 센티먼트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사라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도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코멘트 안 드렸던 건데 일단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흘렀고 주택 익스포저가 정말 높은 종목이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진짜 싸더라.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DLENC처럼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를 하는 종목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들고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이제 긍정적인 가정들이 더해졌을 때는 GS건설, HC 현산이 베타가 높은 종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안전한 대응은 건자재, 쌍용 CNE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벨로퍼 종목인 JS&D, IS동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종목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거 여러 번 들었고 이게 굉장히 뭐 짧은 내용 같지만은 심플하게 잘 정리한 거니까 혹시 부동산부터 다 관련 있으신 분들 다 들어보셔도 좋겠고. 네. 종목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소위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좀 시야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지금 제가 여기서 현산 사다가 바이커를 못 하겠는 거지. 네.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는 거를 건설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하실 텐데 이게 요즘 분위기예요. 뭔가 가능성은 보이는데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 있나? 뭐 이런 시각이 강한데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니까 네. 감안하셔서 포트폴리오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